관우 2편입니다. 관우는 다뤄야 하는 분량이 많다기보단 점검해야 하는 시각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나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관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관우에 대한 평가는 관우가 어떤 포지션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돌격대장일 때, 지휘관일 때, 총독일 때로 나뉘겠죠. 그리고 비판론자들이든 옹호론자들이든 일반적인 평가는 탁월한 돌격대장, 무능한 총독으로 귀결됩니다. 단지 지휘관일 때의 평가를 두고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다른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관우는 돌격대장으로서는 당대 인류라 할 만합니다. 즉 자신이 오더를 내리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령관의 오더를 받아 일신의 무용을 활용한 백병전을 치르는 장수로서는 탁월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이자 관우의 커리어 하이인 알량참으로 설명이 되죠. 전술이고 나발이고 개돌쳐서 적 사령관의 목을 따오는 공적은 돌격대장이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서는 최상급에 해당합니다. 관우는 이 공적으로 한수정우라는 제후의 자귀를 수여받는데 이거 은근 진품 자귀입니다. 당대 군벌들이 지들 맘대로 뿌리던 그런 자귀가 아니라 명확한 공적을 토대로 조정해서 정당하게 수여한 자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강력한 감투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본이 넘쳤냐면 관우 사후에도 관흥, 관통, 관이한테 계속 세습됐습니다. 관우가 사대부들에게 오만하게 굴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들 사대부 카르텔이랑 침묵질 똥꼬쇼 안 하고 그냥 내 능력만으로 제후 자귀 따냈다. 즉 자신이 소금장수에서 개인 능력만으로 제후까지 도달한 자수성가이자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과 달리 정식으로 조정에게 인정받은 진품이었다는 자각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포가 원수한테 거들먹거리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포도 동탁참으로 정식으로 자기 받았는데 원소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해먹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무공으로 자기 따낸 무부들이 지니는 자만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참 이후에도 조조를 상대로 엄대엄을 찍던 여포와 달리 관우는 알량참 이후에는 거의 전부 패배만 당했습니다. 이게 관우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할 때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남궁 공방전 때 문빈과 악진을 비롯한 여러 위장들에게 무진장 두들겨 맞은 게 임팩트가 크죠. 문빙한테는 치중까지 불태워졌다 하는데 최소한의 병참 유지조차 실패할 정도로 쳐맞았다는 뜻이라서요. 제가 1편에서 관우옹호론을 다룰 때 관우는 애초에 1000 플러스 알파의 병력만 데리고 위군을 모조리 탱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논리를 소개했었죠. 저는 이 논리는 반은 긍정하고 반은 부정합니다. 실제로 관우는 1000 플러스 알파의 적은 병력만 데리고 주유와 유비가 형성하고 있는 조인 포위망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왕 악진 만총 문빈과 같은 위나라 정예들이 몰려와 이 포위망을 와해시키려고 했었죠. 관우는 이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포위망 와해를 저지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처맞지 않고 견고하게 방어하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지휘관이 삼국지에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패퇴했다느니 치중을 상실했다느니 이런 전술적 패배들이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이 전술적 실패들까지 커버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우의 평가 또한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관우를 무능한 전술가, 유능한 전략가로 보고 있습니다. 전투를 이끄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전쟁을 이끄는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관우의 전술적 성과는 우금의 7군 격파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재의 덕이 너무나 컸죠. 수재에 대비하지 못한 우금과 달리 관우는 배를 준비해 수재에 대비한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관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라기보단 운이 따라줘서 거둔 승리라는 걸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 외의 모든 전적을 따져봐도 관우는 평생 동안 직접적인 전술 지휘력으로 적부대를 격파해본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록 누락설은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1편에서 말했지만 패전은 다 그대로인데 승전만 골라서 소실되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남궁 공방전 때의 처참한 전적들을 보면 아무리 전력상 열세였다고는 하나 그리고 상대가 위나라의 올스타였다고는 하나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것은 옹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우의 전술적 역량이 명백하게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문빙은 심구에서 관우를 격파한 공으로 연수정우라는 제후자귀까지 수여받은 걸 보면 이때 관우가 꽤 크게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또 문빙한테 치중까지 불살라진 것을 보면 앞서 말했듯 관우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병참 유지에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세한 전술 지휘력은 높게 볼 여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능력을 따질 때 전술적 역량을 높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우는 명명백백한 졸장이 맞습니다. 결국 관우에게 남는 건 수백 단위의 기병대를 이끌고 궤도를 칠 때, 즉 자신의 개인 무용을 군사 지휘로 승화시키는 돌격대 수준의 지휘 역량뿐인데, 이건 기껏해봤자 좋은 대대장, 연대장 정도의 깜냥이지 사단장, 군단장할 깜냥은 아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우는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번뜩이는 편린들이 보입니다. 사서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관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궁 공방전 때 관우는 한진에서 서왕과 만총에게 처맞고, 심구에서 악진과 문빙에게 패하고, 한수에서 문빙에게 치종을 털렸습니다. 관우가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위군을 상대하는 게 좀 의아하죠. 이걸 위군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한진에서 처맞은 관우가 심구에서 또 나타나고, 심구에서 패한 관우가 한수에서 또 나타납니다. 두더지 잡기 같지 않나요? 분명 격퇴했는데 어디서 계속 리스폰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군은 이 관우의 신들린 위치 선정 플레이 때문에 끝내 주유와 유비의 조인 포위망을 와해시키지 못합니다. 이통의 차력쇼로 간신히 조인이 도주에 성공하긴 했지만 남군은 결국 주유의 손에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관우는 남궁 공방전 이후 탕구장군에 봉해집니다. 패배밖에 안 했는데 승진을 한 거예요. 이런 관우의 전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주유는 아예 관우를 자신이 지휘하면 대사가 안정될 거라는 엄청난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우가 적은 병력으로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조조의 물량 러쉬를 탱킹하면서 주유의 남군 함락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관우 덕의 남군 포위망은 끝까지 사수되었고, 이통의 극적인 활약으로 조인이 간신히 탈출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즉 관우는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길을 닦아낸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은 주유와 유비의 오더를 받아서 한 것 아니냐? 즉 주유와 유비의 전략이지 관우 개인의 전략성이 발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증명 가능한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관우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청리대치입니다. 삼국지 지패를 따르면 청리전투가 되지만 일단은 대치로 부르겠습니다. 청리대치는 선주전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유비가 입촉할 때 유장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되는 내용인데, 조조가 대대적으로 강동을 침범해서 손권이 굉장히 위급해진지라 지원을 가야 하는데, 유비가 형주를 비우고 출타 중이라 관우가 대타로 악진과 맞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이때 조조의 친정은 적벽대전에 이어 다시 한번 남중국을 직격하는 빅이벤트였습니다. 212년에 일어난 유수구 전투죠. 이때 위군의 전력은 40만이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호알인 것 같긴 하지만 이때 조조가 흉노 측 전력까지 투입한 것을 보면 상당한 대군을 끌고 왔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모든 전투에서 조조를 수행해왔던 악진이 이 유수구 전투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황상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청리에서 관우에게 발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는 관우가 형북 주둔군의 어그로를 끌어 조조가 유수구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흉노군까지 끌어들여 영혼의 한타를 벌일 기세로 남아한 것과 달리 손권과는 잼만 주고받으며 장기전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식을 손권처럼 낳아야 한다는 립서비스만 남기고 퇴각해버렸죠. 물론 손권이 수성에 일가견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악진은 유수구 전투가 끝난 후에야 기다렸다는 듯이 대오전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종합해보면 관우가 악진에게 락다운을 걸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죠. 그리고 이는 조조가 유수구에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손권은 적벽에 이어 유수구에서도 북중국의 남침 시도를 방어하는 것에 성공한 겁니다. 관우의 이러한 시선분산 전략은 이후 한중공방전 때도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한중공방전은 217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장합이 장비에게 무참히 박살나기는 했지만 조홍과 조유가 장비와 마초를 격퇴시키는 등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발발 11개월 차인 218년 9월에 조조는 생애 마지막 친정을 나섭니다. 하지만 조조는 장안에서 스톱한 상태로 무려 반년 동안 한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218년 10월에 완에서 후음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후음과 결탁한 인물이 바로 관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우는 완에 있지 않았으므로 후음은 관우의 사주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완은 수도인 허도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수도 앞마당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조조는 이 때문에 한중으로 향하던 도중 락다운이 걸려버렸고
이는 관우가 후음과 연계하면서도 모한 시선 분산 전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비는 하후연을 죽이면서 한중을 접수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관우가 한중 공방전 이후 장비와 마초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은 이유요. 단순한 짬 대우가 아닙니다. 후음의 반란과 연계하며 조조에게 락다운을 걸어 조조가 하후연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유비가 하후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는 것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받은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실제로 후음의 난은 이듬해인 219년 1월에야 진압되었고, 조조는 그 후 219년 3월에 비로소 한중에 도착합니다. 장안에서 한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 조조는 후음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야 락다운이 해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죠. 승기가 완전히 유비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생애 마지막 친정에서 처음으로 영토를 상실하고 패퇴하는 최악의 은퇴식을 맞이합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관우가 교활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관우의 이러한 전략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악진 락다운을 통한 유수구 전투 서포트, 조조 락다운을 통한 한중 공방전 서포트 모두 성공했죠. 관우는 전술적으로는 단 한 번의 성공도 거두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초고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 모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남중국의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몽이 관우를 효예, 즉 매섭고 빼어나다고 평했던 이유. 육손이 관우를 조조 유비와 동렬로 놓으며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시대를 풍미한 존재로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명장이어서가 아니라 대국의 판세를 읽고 무엇이 적군에게 가장 큰 엿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가능한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관우의 가장 거대한 논란은 바로 번성 공방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유비의 오더였는지 급발진이었는지, 조조를 공포에 떨게 만든 대전공이었는지, 한 줄을 통으로 상실한 트롤링이었는지, 모든 시각이 정반대라서 평가 또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우선 유비의 오더였는지 급발진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관우는 후음의 반란과 연계하여 조조가 한중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비와 관우가 사전에 합의한 전략이었거나 관우가 자발적으로 유비를 돕기 위해 도모한 차력쇼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관우가 후음과 연계하여 허도 바로 옆에 있는 완의 반란을 일으켰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관우는 한중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허도를 사정권에 포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도 타격 무빙이 유비와 합의한 전략이었다면 유비가 전시작전권인 가저로를 수여한 것은 관우에게 이제 북진할 타이밍이라는 오더를 내린 것이고, 관우의 자발적 차력쇼였다면 유비가 관우의 허도 타격 무빙에 동의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둘 중 뭐가 됐건 유비는 관우의 북진을 긍정해줬습니다. 가저로할 수여를 유비의 오더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우에 대한 단순한 예우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리던 건데, 저는 관우가 한중전 때부터 후음의 난과 연계하면서 허도 타격 무빙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유비가 관우의 북진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비의 한중왕 즉위와 가저로할 수여도 7월이고 관우의 북진도 7월입니다. 아무리 급발진이라고 해도 이걸 받는 동시에 출격하는 게 가능한가요? 관우의 북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유비는 준비가 끝난 관우에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거기다 조인이 후음의 난을 진압한 후 번성으로 돌아와 정남장군에 임명되었는데, 정남장군, 즉 남쪽을 정벌하는 장군이라는 직함을 받고 대놓고 관우와 접경지역인 번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위나라 입장에서도 관우와의 충돌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즉 관우가 급발진을 했다는 해석은 당시 관련자들의 스탠스를 종합해봤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급발진론은 레퍼런스가 요립의 악플 하나뿐입니다. 요립이 자기 지위가 왜 이따위냐고 장원한테 항의하다가 흥분해서 유비를 포함한 촉 중진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표를 올린 건데,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들어갔다고 보기 힘들죠. 이 악플을 긍정하면 촉에는 제갈량과 요립을 제외하면 죄다 무능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들밖에 없어집니다. 번성 공방전은 관우의 최대 약점인 전술적 능력이 자연재해의 힘으로 인해 크게 보완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우의 최대 강점인 전략적 능력이 내면에 깃든 콤플렉스로 인해 크게 쇠퇴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약점이었던 전술로는 대성공을 거두고 강점이었던 전략으로는 대실패를 거둔 아이러니한 전쟁이죠. 우선 전술적 성과로는 수재를 이용해 최소 3만, 최대 10만으로 추산되는 대병력을 박살내고 생존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았는데,
삼국지에서 남중국이 북중국을 타격하는 모든 전쟁을 살펴봐도 이런 수만 단위의 전과를 세운 것은 손에 꼽습니다. 제갈량과 손고는 전과 자체가 미미했고 그나마 적도에서 수만의 피해를 입힌 강유와 동웅에서 수만의 피해를 입힌 제갈각이 이와 견줄만 합니다. 잠깐, 내가 이 새끼를 칭찬하기도 하네. 그런데 어쨌든 관우는 임팩트로는 이보다 더 뛰어났죠. 침공군의 위세가 즉 중국 전체를 진동시켰다는 서술은 적어도 삼국지 내에서는 관우의 경우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나마 관서를 진동시켰다는 곽원 정도가 관우의 하위 호환격이겠네요. 하지만 이건 운빨의 비중이 너무 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치 위군만 집어삼킨 수재가 대놓고 관우를 도와주는 듯한 영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후음의 난으로 이미 관우에게 한 번 대여서 하후연을 잃고 유비에게 패배한 조조는 PTSD가 도져 천도를 하겠다는 일생일대의 개쫄보 드립을 시전하기에 이릅니다. 관우와의 충돌을 상수로 여기고 있었는데 자연재해의 힘까지 빌려 자신이 직접 엄선해서 파견한 대군까지 괴멸시킨 데다 후음의 난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 허도를 사정권에 포착하려 하는 불가항력적인 무빙에 공포를 느낀 겁니다. 이건 조조가 정말 순수하게 두려워했던 것이 맞습니다. 장류와 장패라는 대오전선 상장들까지 죄다 집결시켜서 번성으로 파견하려 한 데다 서왕이 관우를 격파하자 서왕이 손무보다 위라느니 온갖 오바를 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조조가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수만 단위의 대군이 통으로 삭제되고 아군 최고 상장인 조인과 우금은 각각 고립과 투항 상태고 관우를 죽일 뻔했던 방덕은 아예 전사해버렸는데 이대로 관우가 양본을 함락시키면 허도가 관우의 시야에 노출됩니다. 공포를 안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하지만 천도 드립은 진짜 조조의 클래스까지 떨어뜨리는 희대의 망언이었습니다. 그 혓바닥 좀 적당히 놀리지 참 아쉽네요. 어쨌건 관우는 수재라는 운빨을 통해 자신의 약점인 전술적 능력을 완벽히 보완하면서 자신의 역량 이상의 성과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행운은 관우의 내면 깊숙하게 깃들어 있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의 발현은 자신의 강점인 전략적 능력을 저해시키는 나비 효과가 되었죠. 자기 능력만으로 제후를 따냈던 알량참 이래로 관우는 줄곧 사대부들에게 오만하게 굴면서 개똥 자존심을 부려왔습니다. 두목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묵협이라는 전체주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유비라는 마스터마인드를 향한 복종만을 고수해오던 관우가 유가적 세계관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그 전에도 춘추좌 시전을 암기했다는 이 등의 기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대 지배층, 식자층과 본격적으로 부대낀 건 이때부터였죠. 그래서 관우는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면 그게 누구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오만하게 구는 주제에 오직 단 한 명, 자기 쇼군 유비에게만큼은 절대 복종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까칠하고 고고한 존재가 오직 단 한 명에게만 부드럽고 순종적이다. 관우는 이렇게 상당히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순간이 뭘까요? 바로 새로운 존재가 자기를 제치고 자기 쇼군의 새로운 오른팔이 되는 겁니다. 제갈량을 질투한 것, 마초에게 호승심을 보인 것, 황충을 멸시한 것, 모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관우 내면에 깃들어 있던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입니다. 그럼 번성공방전 당시의 상황을 봅시다. 관우는 분명 전략적 측면에서는 후음의 난과 연계하여 조조의 발을 묶고 유비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전장군과 가절호를 수여받았죠. 하지만 웬 황충이라는 듣보잡이 자기랑 동렬에 섰습니다. 관우의 오른팔 콤플렉스가 자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놈은 대체 뭔데 나랑 동렬에 서서 나와 형님의 사이에 끼어들려 하나. 이런 심리였죠. 그래서 비씨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어째 한중왕이 당신과 황충을 마음으로까지 동렬로 여기겠는가? 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위로로 달래주니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황충의 경우는 그렇다 쳐도 법정이라는 유비가 아예 모든 관원들의 수장인 상서령에 올라 명명백백한 2인자 위치에 선 것 역시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우가 후음의 난으로 한중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사실 후음의 난 자체는 실패해서 겉으로 내세울 공이라기엔 좀 애매했습니다. 한중을 함락시킨 주역은 어찌됐건 법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관우는 여전히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북벌에 나서게 되었고 여기서 수재라는 행운을 만나 자신의 역량 이상의 전과를 쌓게 되니 이 콤플렉스를 더더욱 강하게 자각받은 것입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반드시 성공해서 형님의 오른팔, 이 촉한의 명명백백한 2인자는 나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관우는 뜻밖의 행운이 자극해준 이 콤플렉스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강점이었던 전략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금의 7군에 이어 번성에 도달한 조조의 구원카드는 서왕이었습니다. 서왕과는 남궁 공방전 때 한진에서 한 차례 치열한 격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서왕은 관우의 탱킹 능력을 알고 있었고, 관우는 서왕의 공격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남궁 공방전 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합니다. 우선 관우는 양번의 포위를 풀지 않은 채로 양번 북쪽의 방어선을 구축해 서왕의 지원을 차단하는 한편, 본영에도 녹각을 무려 10중으로 설치해 자신의 탱킹 능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서왕에게 과시합니다. 그리고 신중했던 서왕은 이걸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병사들이 빨리 조인 구하자고 독촉하는데도 서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서왕에게 계속 증언을 보냈고, 서왕은 그 결과 12영, 완편 기준 24,000에 해당하는 병력을 증언받습니다. 그리고 한진에서 관우와 한번 붙어본 서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탱킹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요. 그렇게 12영의 지원을 받은 서왕은 관우가 북쪽에 박아놓은 안전장치들을 뚫고 부랴부랴 구원을 나온 관우의 5천 별동대까지 뚫어버린 뒤 10중 녹각으로 요새처럼 강화해놓은 관우의 본영까지 모조리 뚫어버립니다. 관우와 서왕의 수싸움에서 관우가 완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체 전술적 능력이 형편없었던 관우는 서왕을 전면전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죠. 분명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서왕이 자신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행운이 자극해준 콤플렉스에 눈이 멀었던 관우는 끝까지 양번 포위를 풀지 않았고, 그 결과 관우의 북벌은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군의 뒤치기로 관우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서왕에게 박살난 시점부터 관우의 북벌은 공세 종말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세 측은 보급이 가장 중요한데 3만의 포로 때문에 오나라의 쌀을 강탈해야 했을 정도로 보급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늘이 돕는 대전공을 쌓아 콤플렉스를 자극받았던 관우가 초래한 전략의 실패라고 봐야겠죠. 오나라가 이 상관미 강탈을 구실로 관우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관미 강탈이 초고동맹을 깬 원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까지 동맹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봅니다. 관우가 손권의 혼사 제의를 거절하고 이 때문에 손권이 빡쳐 외교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따져보면 관우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우선 손권은 유비에게 혼사 제의를 내놓고 나중에 유선을 납치해서 돌아가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시도했던 손권이 또 한 번 혼사 제의를 넣은 거예요. 이번엔 아예 유비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관우한테만 단독으로 넣은 제의입니다. 이건 관우 입장에서는 대놓고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권 입장에서는 체크메이트를 건 것이기도 했죠. 관우가 군주에게 알리지도 않은 단독 혼사 제의를 수락하면 관우는 유비의 허가 없이 국가중대사를 지 마음대로 결정한 셈이 됩니다. 유비야 물론 관우와의 개인적인 신뢰가 끈끈하다지만 유비휘하 여러 사대부 계파들도 과연 관우의 월권을 인정해줬을까요? 그래서 손권은 관우가 혼사 제의를 당연히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거절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관우가 자신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하면 관우는 자신의 명백한 도발과 모욕을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즉 법정을 비롯한 신진들의 부상으로 입지가 불안정해지던 관우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우는 강경한 태도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면 손권은 오히려 가해 주체와 피해 주체를 역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모욕을 준 게 아니라 관우가 모욕을 준 모양새가 되니까요. 관우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든 손권한테는 이득이었다는 겁니다. 관우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관우는 자신의 오른팔 콤플렉스가 발현 중인 상황, 즉 자신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권이 단독으로 제의한 혼사를 독단으로 수락해버리면 촉한 지배계파들이 일개일주의 도독이 월권을 행한다며 등을 돌릴 위험이 있어서 당연히 거절했어야 하는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손권의 명백한 도발과 모욕을 그냥 넘기는 셈이라 자신의 입지에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손권의 사자를 모욕하고 쫓아낸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하에 벌어진 쇼라고 봅니다. 나는 이토록 형님과 이 나라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어필을 촉한 지배계파들에게 보인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애초에 당시 초고양국은 모두 서로가 잠재적 적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부인의 유선 납치 사건 이전에 이미 유비도 손권이 입촉하면 입산한다느니 개소리를 찌꺼리면서 가스라이팅 해놓고
지가 입촉해버리는 통수를 후려갈겨서 할 말은 없었죠. 즉 유비가 입촉하던 시점부터 초고양국은 서로 엿을 먹이기 바쁜 사이였습니다. 거기다 유비가 익주를 먹은 후에 손권이 형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유비는 양주 먹으면 준다고 조롱을 시전했죠. 이에 손권은 또 빡 돌아서 무대포로 형주에 자기 관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 입장에선 손권이 파견한 관원들을 쫓아내는 게 당연했고요. 그리고 손권은 또 이걸 빌미로 여몽에게 형주 공격을 명했고 삼군이 함락되죠. 그러자 유비가 일이 너무 커진 걸 직감하고 직접 형주로 달려와 한타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때를 틈타 조조가 한중을 접수하면서 남중국 전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때문에 강 형주 반씩 나눠 갖자고 합의한 게 익양대치예요. 손권도 일단 조조의 위험성 때문에 합의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게 동맹관계의 회복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우가 손권의 혼사 제의를 강경하게 거절한 것은 외교 파탄의 빌미가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때까진 관우와 손권의 외교적 수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지만 수재를 통한 대전공으로 행운에 눈이 멀었던 관우가 3만 포로를 먹이기 위해 상관미를 터는 결정적인 자충수를 두게 되면서 이 둘의 수싸움은 손권의 승리로 종결되는 겁니다. 저는 상관미 스틸 사건을 제외하면 관우가 외교적으로 실책을 범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번성전 도중 손권을 담비새끼라고 욕한 것도 상관미 스틸 이후 급격히 흥분한 상태에서 던진 말이니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보고 있고요. 애초에 유비와 손권부터가 서로를 엿먹이려고 혈안이 된 사이였고 관우의 혼사제의 파토는 손권의 선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자 관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한 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권은 혼사제의가 거절되고 곧바로 관우를 친 게 아니라 여몽에게 지속적으로 형주보다 서주로 진출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며 상당히 침착하게 판세를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권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략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관우는 수재가 가져온 행운에 눈이 멀어 침착함을 잃고 말았죠. 이 때문에 결국 서왕과의 수싸움, 손권과의 수싸움 모두에서 자충수를 두게 되었고 행운을 가져온 것이라 믿었던 수재가 결과적으로 관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셈이 되었으니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관우와 손권의 역량 차이였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우는 역량이 부족했기에 패자가 된 것이고 손권은 역량이 뛰어났기에 승자가 된 겁니다. 정직한 결과죠. 관우편은 원래 2부작이었는데 이참에 3편까지 기획했습니다. 3편은 관우의 능력치 책정입니다.